안녕하십니까. 이준의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뭐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아주 뜨겁게 달궜던 뉴스가 있었죠. 그 김현미 장관 얘기입니다. 국토부 장관 김현미 장관께서 민간 택지도 민간 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 실시할 예정이다 라고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그에 따른 뭐 발표할 거라는 간주를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대담 프로나 전문가들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말로는 그냥 분양가를 너무 높은 고분양가를 통제를 해서 적정 가격이라 그 얘기하는 적정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단순하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로 인한 파장, 그로 인해서 문제가 될 여러 가지 것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좋은 정보 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공간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게 뭐 일부 매체마다 틀리긴 한데, 뭐 매체에서 조사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뭐 60% 이상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뭐 찬성한다 이런 얘기를 내세우더라고요. 뭐 그거는 조사는 기간에 따라 이제 다르겠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도대체 일단 뭐 총론부터, 강론 이제 총론부터, 분양가 상한제는 말 그대로 분양가를 통제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일종의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겠다는 건데, 네. 뭐 분양가 상한제가 처음 나온 제도는 아니고요. 그렇죠. 또 뭐 과거에 1977년부터 시행을 해서 뭐 또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계속 반복을 한 거고요. 예.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정하고 그 지역에서 일정한 분양가 이상 분양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고, 예. 자세히 들어가면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고요. 그 지난 한 40년 동안 분양가 상한제는 뭐 3번 시행하고 폐지되고 했다가, 최근에는 완전히 폐지됐던 건 아니고, 예.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살아 있었고, 예. 또 민간 택지에 대해서도 이제 그동안은 사실상의 분양가 상한제가 또 있었어요. 허브에서 이제 예. 분양 보증을 칼을 들고서 분양가를 높이면은 분양 보증을 안 해주는 방식의 분양가 상한제가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최근에 집값이 좀 그 오름세를 보이니까 아예 분양가를 민간 택지까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거고, 이거는 뭐 법률 개정 사안은 아니고요. 시행령만. 예, 뭐 시행령만 해서도 시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일단 찬반 토론의 장은 아니니까 지금 오늘은, 그러면 곽 대표님이 보셨을 때 분양가 상한제 장점은 우리 일반 아까 60몇 %들이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일 텐데, 일단 뭐 분양가 상한제 정부 입장에서 그 가격 통제에서 가격을 억제한다 이런 장점은 없나요? 우선 분양가 상한제처럼 예컨대 뭐 차량 가격 상한제, 뭐 제너시스 가격을 뭐 절반해 주겠다, 네. 이런 걸 설문조사, 여론조사를 하면은 뭐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훨씬 싸게 주겠다니까. 좋아한다. 처음엔 좋아하겠죠. 이런 거를 여론조사를 하면 당연히 찬성표가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쪽 면에서만 시장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우리 속담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네. 마시는 경우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 뭐 장점이라고 하면 뭐 큰 네. 장점은 없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장점은 분양가가 낮춰짐으로 해서 그동안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서 주변 시세가 올라가던 현상들은 좀 줄어들겠죠. 예. 그러나 이제 최근에 분양가가 일방적으로 오르지는 못했었거든요. 예. HUG가 분양가 통제를 사실상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서울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뭐 한 13% 정도였는데,
또 집값도 그 정도 올랐어요. 아파트 매매가도. 분양이라는 건 뭐 새 아파트를 짓는 거니까 그렇죠. 뭐 일방적으로 분양가가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작년에 뭐 집값 오른 게 분양가가 올라서 집값이 올랐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집값이 구축값이 매매가가 올랐다는 자체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현 정부들은 특히나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도 거래 단절이 됐는데 조금이라도 실수요자 시장이 있을 때 그게 올랐다는 거잖아요. 제가 판단하는 집값 상승의 이유는 뭐 분양가가 올라서기보다는 이제 매물이 나올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큰 이유죠. 팔 수 없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급의 선순환의 구조를 끊어버린 거죠. 고리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물건이 안 나오니까 그 지역에 꼭 사야 될 사람들은 높은 가격을 비싸죠. 지불하더라도 주택을 구입하게 되니까 주로 이제 이사철 중심으로 집값이 뛰는 구조를 보인 거죠. 예, 예. 그걸 이제 뭐 분양가가 높아서 그랬다고 핑계를 대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저도 알고 박 대표님은 당연히 아시고 분양가 상한제 이 문제점 우리가 이제 뭐 흔히 회자하는 건 2007년 분양가 상한제 실패를 얘기하는데 그에 대한 반대 논리는 뭐 기승전 다 빼고 그 이후에 주택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느냐 그게 분양가 상한제 효과 아니냐 이런 반대 논리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했기 때문에 뭐 집값이 떨어졌다는 데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예, 예. 당시 2007년도에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상당한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이 됐어요. 예, 예. 그래서 뭐 법안 발의는 2005년도에 됐지만은 실제 시행은 한 2년 후에 2007년 9월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려고 예, 예. 막 다 지었죠. 예, 공급이 많은데. 늘어나는 예. 효과가 있었고 또 당시에는 당시 참여정부에서 그렇게 공급 규제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상당한 그 물량이 공급이 됐고 예, 분양가 상한제 이전에도 그리고 뭐 입주량도 충분히 했었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분양가 상한제 효과라기보다는 뭐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지면서 집값이 안정된 거지 그게 뭐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안정됐다는 말은 동의 못 하죠. 그런데다가 저는 그분들 주장을 보면서 제가 봤을 때 참 기가 막혔던 이유는 아까 기승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기승전 다 국내 경기, 세계 경기, 거시 경기, 미시 경기 다 빼고 일단 집값이 떨어진 결과만 갖고 그 영향이 다는데 지금 말씀하신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지만 우리도 알고 있었던 피그스라고 했던 2011년 유럽발 재정위도 있었고 계속 세계 경제 위기가 불안정한 시기였잖아요. 집값이 오를 수 없는 시기였는데 그런 건 모든 건 차치하고 이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인과관계로 그렇게 연결시키는 거 보고 좀 놀랐습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 시행되면 뭐 우리가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매체를 통해서 또는 뭐 검색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단연간 가장 오래 지금 현장에서 현존하는 전문가 인사이트시니까 겪어본 그때 당시 그리고 지금 암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예측 시원하게 한번 해주십시오. 우선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지 안 할지 몰라요. 두 번째로 시행한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 시행할 거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아직 시행도 하기 전에 예측을 한다는 거는 좀 이른 감은 있는데 예, 예. 경우의 수를 다 놓고 얘기하려면 또 얘기가 길어지고 그냥 두 가지로만 나눠서 보면 예, 예. 시행 시기를 늦춘다면 예. 이제 2007년도처럼 오히려 막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될 수 있고요. 만약에 시행 시기를 앞당긴다면은 예. 당장에 이제 그런 효과는 없어지고 바로 그 공급 물량이 줄어들게 될 거고요. 예. 한 3, 4년 후에는 정말 심각한 정도의 전세난이 일어날 수 있겠죠. 공급이 딱 앞당겨 실제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시기를 앞당겨서 바로 이제 뭐 유예 기간 없이 시행한다면 예. 또 한 가지는 뭐냐면 3, 4년 후에 전세난이 일어난 거 확실한데
지금 현재 수급 상황이 당장도 공급이 부족하죠. 21년도부터. 내년부터 20년부터, 20년부터는 입주량이 줄어들어서 예. 전세난이 시작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시행한다는 거 하고 예. 또 최근에 보면 뭐 이주 물량도 늘어나고 하면서 서울 아파트는 벌써 전세값이 뛴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면은 일단 집을 구입해야 될 분들이 집 구입을 늦추고 분양 쪽으로 달려가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제 또 전세가가 뛰는 그렇죠. 단기에도 전세가가 뛰는 효과가 발생이 될 거고요. 예. 또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이제 앞으로 신축 공급이 어려워진다. 뭐 예. 이런 누구나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또 최근에 지어놓은 신축 아파트라든가 예. 또 지금 뭐 짓고 있는 뭐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들 예. 이런 것들의 희소성이 높아질 거고요. 또 현재 재건축 재개발 그 진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 정비 사업들의 경우에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굉장히 커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만약에 소급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그 적용한다면은 문제가 혼란이 올 것 같아요. 재건축 현재 관리처분 인가 받은 단지들도 예. 일반 분양가를 낮춰야 되니까 그렇죠. 또 그러니까 벌써 요즘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뭐 최근에 재건축 재개발 계약하신 분들을 뭐 해약한다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은 너무 섣불리 해약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 해약할 필요. 왜냐하면 아직 할지도 모르고 한다면 어떻게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요. 예. 우리 재작년에 파리 대책 때 그런 네.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파리 대책이 딱 나오니까 겁먹고 8월 달에 해약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9월부터 다시 집값이 뛰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거 뭐 정부의 정책을 믿고 발빠른 행보를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고, 뭐 전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경제행위라는 게 사실 그 정글에서 벌어지는 사투거든요. 예. 약육강식입니다. 좀 우리 속된 말로 하면은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게 경제 행위인데 이 정부가 너무 도덕성만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법만 지키면 그런 걸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도 공급하는 사람들은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럼요. 자,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선수들, 고수들은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땅 아니겠습니까? 예. 땅값을 놓고 관심이 높을 텐데 상한제를 한다면은 이미 이제 아파트 지으려고 사놓은 땅들 이런 이제 상한제 대상이 된다면은 이 네. 땅을 또 싸게 던져야 되거든요. 물론 그렇게 단순하게 땅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당분간 뭐 이런 사업 시행제 땅값도 일시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고요. 또 건설사들도 사실 이렇게 뭐 사업을 하기가 힘들어지니까 또 주택을 전문으로 건설하는 업체들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고요. 또 안 그래도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존해서 예. 이 건설 현장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건설 현장들에서 이제 일감이 줄어들게 되면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뭐 본국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뭐 그렇죠. 택배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쪽으로 뻗어나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한국 사람들이 하는 일자리들을 뺏길 수 있다는 거, 또 건설업의 침체로 인해서 내수 경기 침체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면, 그 모든 면들이 지금은 분양가 상한제를 해서는 안 될 상황입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전세가 불안정한데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전세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런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까지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넌센스예요. 지금 그러니까 곽 대표님은 이제 제가 잘 쓰는 말 아시잖아요. 프레임이란 말을 이제 잘 쓰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그 매체들 지상파나 이런 데서는 역으로 지금 갭 투자의 위험성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점점 자꾸 부각을 시켜요. 공포 심리, 공포 프레임을 자꾸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환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전세가 지금 이렇게 높아지는데 그 반대쪽 지상파에서는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만든 프로그램이나 논리는 그때 이렇게 좋을 때 전세가 가격이 너무 높은 걸 이렇게 갭 투자를 해서 이런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몇백 채를 갖고 이 말도 안 되는 공포 프레임만 지금 부각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이 되고 이 전세가 불안정한 건 지금 이제 높아질 거에 대한 불안이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니까요, 박 대표님.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또 보도가 틀린 건 아니에요. 아, 그럼요. 다만 이제 현재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런데 또 앞으로는 그 반대 현상이 벌어질 거니까 미리 예고를 해드리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너무 부풀려서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포 프레임, 공포 저걸 한다고 얘기해드리는 거고요. 뭐 곽 대표님이나 저도 2007년에 이 분양가 상한제는 뭐 그때부터 토지를 하고 있었죠. 저도 이제 문제점을 충분히 눈으로 봐왔고 곽 대표님은 그 이전서부터 쭉 이제 경험을 하신 거고 참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뭐 굳이 이렇게 목리 부리듯이 정부에서 만약에 고집적으로 단순하게 분양가를 잡으면 강남 집값이 이제 떨어질 것이다 이런 논리로 자꾸 접근을 한다면 시장에서는 뭐 반응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 때 그랬잖아요. 한참 주택경기 좋을 때 제가 이제 강의 때 자주 인용한 건데 뭘 규제를 하면 이제 규제가 풀어질 거니까 재개발 그때 뉴타운 지역으로 몰려가는 거고 뭘 풀어진다면 계속 좋아질 거라고 또 글로 몰려가 돈이 쏠림 현상이 그때 심했다고 이렇게 강의 표현을 가끔 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규제를 한다면 남은 기존 주택들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뭐 신축, 뭐 기존에 짓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시도가 점점 커질 거고 공급 부족 또 가장 큰 그 시도지사 도백이신 서울시에서는 지금 뭐 재개발 지원 쪽은 아예 공급을 중단할 생각인 것처럼 보이고 있으니 이수 가치는 얼마나 더 큰 파괴력으로 나타날지 걱정이 됩니다. 네, 뭐 다들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을 때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시장은 적응하게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래도 새로운 시장이 또 열리게 될 겁니다. 이제 상한제와 상관없는 시장들. 예를 들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결국 이제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는 거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현재 규정상은 뭐 도시형 생활주택은 빠져 있어요. 네. 그런 쪽이라든가 또는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쪽은 또 빠져 있거든요. 다음에 다세대는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거의 안 합니다. 사실 상한제 효과가 결국 뭐 전세를 포함한 임대료 상승이라면은 또 거기에 맞춘 새로운 시장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적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 곽 대표님한테 오늘 여쭙고 싶었고 들었던 얘기는 분양가 상한제란 눈앞에 보이는 그 창끝 같은 강한 규제로 생각했던 규제를 시장을 옥죄고 찌른다고 폼을 잡으면 시장은 위축이 되고 줄어든다고 단정을 하고 초기에는 그렇게 좀 그 결과치까지는 지금 예상을 못한 이런 것들을 자꾸 하니 뭐 곽 대표님도 이제 상담이나 세미나 하시면 전부 그 내용이시죠? 분양가 상한제면 어디 투자해야 되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투자 아닙니까? 질문 아닙니까?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는 이런 제도가 확정돼 있을 때 의사 결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그냥 바꾼다는 얘기만 한 거니까 그냥 어떻게 바뀔지 촉각만 곤두세우고 있는 거지 어떤 결정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뭐 투자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뭐 제도에 대해서 그 지켜만 보는 거지 액션하는 거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거죠. 다만 불안할 뿐이죠, 현재는. 가장 큰 부동산 시장의 경제 활동의 가장 큰 위험은 불확실성이라고 늘 합니다. 이 불확실성이 어떤 쪽이든지 해소되면 그에 따른 또 가지 않는 길이 됐든 늘 가는 길이 됐든 길을 시장은 찾을 것입니다. 자, 오늘 저번 주에 아주 화두가 됐던 시장의 화두가 됐던 분양가 상한제를 두고서 부동산 시장의 경험에 의한 미래 예측 또는 전망의 인사이트 주식회사 도시원관 곽창석 대표님 모시고 좋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